위에 있는 내력벽, 전단벽을 합친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강적골조 플러스 전단벽 구조인데요. 이 강적골조 플러스 전단벽 구조는 횡력을 지지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거기 보시게 되면은 건물골조 방식이 있고 이중골조 방식이 있는데, 위물 좀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뭐 그림을 일일이 그리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위물 보시게 되면은, 자, 왼쪽에 있는 단면 그림이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골조 방식하고 이중골조 방식의 차이는 뭐냐 이되면은, 자, 우선 기본적으로 건물골조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확하게 골조가 건물골조 방식에서는 골조가 중력하중이죠. 수직하중, 중력하중을 100% 지지하고, 그 다음에 전단백은, 내부에 있는 전단백은 뭘 지지하는 거야? 횡력이죠. 횡력을 100% 지지하고. 요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건물골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구조에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로따로 해야지, 그쵸? 예를 들어서 모델링 해가지고 골조만 모델링해서 중력하중을 지지하는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단백만 모델링해서 횡력을 넣어서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요? 같이 모델링해서 골조의 강성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네, 그쵸?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거나 기본적인 개념은 뭐다? 골조는 중력하중을 100% 지지하고, 전단백은 뭐야? 횡력을 100% 지지하게 설계하면 건물골조 방식이야. 건물골조 방식이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골조는 뭐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 있는 골조는. 이 골조는 횡력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이건 뭐도 가능한 거야? 보통 여기서 말하는 요 보통 모멘트 골조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통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는 뭐야? 중간이나 특수도 가능하겠죠. 내가 중간이나 특수로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100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 횡력을 일부러 부담해도 돼.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건물골조에서 골조가 횡력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중력을 100% 부담하고 전단벽을 횡력이 100% 부담한다는 게 이론적인 얘기지 실제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골조가 같이 있는데 횡력이 부담하지 않겠어. 하겠죠, 그쵸?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어쨌거나 여기는 골조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 반면에 이중골조라는 거는요, 이중골조라는 거는 이 골조가 중력하중을, 수직하중이죠? 중력하중을 only 100% 하고, 플러스 하기를 뭐를? 횡력을 25% 이상 부담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전단백은 얘가 받은 나머지 횡력을 전단벽이 저항하게 되면은 이중골조 방식이래. 즉, 쉽게 말해서 이중골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골조가 뭐야? 중력하중도 부담하고 횡력도 부담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그 횡력은 얼마? 25%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 있는 골조는 여기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골조는 횡력을 이만큼씩 받아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보통 모멘트 골조는 못 쓰겠네,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골조는 무슨 골조? 중간 모멘트 골조와 특수 모멘트 골조만 써야 되죠. 상세를 갖다 쓸 때. 그런 차이가 좀 있겠네.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전단백은 나머지 횡력을 부담하는 거. 요게 이제 골조 플러스 강적골조 플러스 전단벽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강적골조 플러스 가세 구조는 뭐 거의 비슷한 방식인데, 주로 이 골조 플러스 전단벽 얘는 주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얘는 주로 RC에도 쓰고 또 어디다 써요? 주로 철골도 쓰죠. 철골도. 그러니까 골조도 RC고 전단벽도 RC고. 그쵸? 하지만 철골도 어때요? 골조는 철골이고 전단벽은 그렇게 쓰죠, 그쵸? 둘 다 쓸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 밑에 있는 강적 골조 플러스 가세 구조는 어떤 경우예요? 골조가 뭘 때? 주로 철골일 때죠, 그쵸? 철골일 때 가세도 브레이스도 철골로 쓰는 건데, 얘도 방식이 두 개가 있어요. 건물골조 방식이 있고 이중골조 방식이 있고.
개념은 어떻게 될까? 개념은 똑같겠죠 뭐. 건물 골조 방식에서는 뭐야? 골조가 중력하는 걸 100% 지지하는 거고, 그쵸? 여기는 뭐야? 전단백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전단백 대신에 여기다가 바로 쓸게요. 가세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쵸? 골조 플러스 가세인데 가세가 핵력에 100% 지지하고 골조가 중력에 100% 지지하면은 건물 골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골조라고 하는 거는 골조가 뭐야? 중력하중이 100% 플러스 핵력 25%를 부담하고 전단백 대신에 누가? 가세가 나머지 핵력을 부담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이중골조 방식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구조 시스템 제가 한번 따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자료를 드리겠지만은, 이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구조 기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또 나눠져 세분화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웃리거 시스템, 튜브 시스템, 메가 스트럭처 이런 것들은 이제 초고층 얘기죠. 초고층 얘기인데, 이 아웃리거나 튜브나 메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조 설계를 하기 조금 부담스럽고 단지만 뭐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초고층 건물할 때 아마 접근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로 뭐 외부에 구조 경진대회나 공모할 때 주로 많이 하죠. 아울리거, 튜브, 메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디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필요하다면 한 번 정도 과제 수업을 한번 대체 과제 수업을 한번 진행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린 요 7가지 시스템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굉장히 개략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고, 거기 안에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은 필요하다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한테 대체 과제로 한번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에 따른 구조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자, 재료에 따른 구조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RC 구조가 나오죠. RC 구조가 나오는데 RC 구조는 재료라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구조물에 콘크리트를 할 거냐, 강제를 할 거냐, 목재를 할 거냐, 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간단하게 특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보면은 RC 구조는 기본적으로 구조 시스템이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 소개하는 거예요. 강적 골조도 있고 내력복도 있고 골조 프라 전단벽도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뭐 메가나 다 가능하죠, 그렇죠? 메가 스트럭처나 뭐 튜브 구조나 그다음에 뭐 아울리거나 다 가능해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설명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스틸 같은 경우도 구조 시스템으로서는 강적 골조, 골조 플러스 전단벽, 골조 플러스 가세, 튜브, 메가, 아울리거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 거고,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스틸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조금 우리가 설계하게 될 스틸이지만은 조금 나눠지는 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일반 건축물이 있고 장스팬이 있는데 장스팬도 데크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경량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보면 뭐냐면 일반 건축물인데 뭐라고 되냐면은 기둥 간격이 스팬이 그쵸? 약 8m에서 10m 정도의 데크 슬라브로 쓰는 구조네요. 그쵸? 데크 슬라브의 형상은 우리가 3페이지 보시면 잠깐 나와 있죠. 3페이지 잠깐 볼까요, 이게? 여기 카메라 잡히죠? 이게 일반적인 데크 슬라브인데요. 이거 아마 칼라로 나왔을 거예요. 그쵸? 이거는 골데크라는 거고, 얘는 뭐야? 트러스 데크죠. 그쵸? 이걸 깔아놓고 여기다 뭐 하는가? 콘크리트 쳐서 슬라브 만드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구조물.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둥 스팬이 한 8m에서 12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장 스팬이 되게 되면은 기둥 간격이 한 15m에서 18m 정도까지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한번 또 소개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둥 간격이 뭐와 관계 있다고요? 보의 춤하고 관계 있다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이제 기둥 간격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기둥 간격 스팬이라고 표현할게요.
스팬을 L이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해충 H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기둥간격 L은 철골 같은 경우는 철골 데크슬라브를 쓰는 경우는 데크슬라브를 쓰는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요 기둥 간격은 보충에 20H 정도 하면은 거의 구조계획 할 때 거의 맞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렇게 기둥 간격을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안 그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에 철골 구조야. 그럼 요 간격이 얼마라고요? 여기 L이죠. L 20H. 이거 마찬가지겠네. 이쪽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획은 안 하죠. 어쨌거나 이동상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서 H는 뭐야? 보이춤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공장 생산되고 있는 가장 큰 철골은 얼마짜리? H에 900에 300짜리죠. 300에 여기 얼마, 이게 얼마. 이게 되게 안 나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게 높이죠. H, 이 B고, TW고, TF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뭐야? 고춤이죠. 900.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L은 20 곱하기 900이니까 18,000mm가 나오죠. 이론적으로. 이건 얼마나 얘기야? 18m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철골 H형과 900에 300짜리를 쓰게 되면은 얼마까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18m까지는 기둥 스팬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장 스팬이고 그게 아니고 뭐야? 경량 기둥 있죠. 공장 구조물 같은 것들 왜? 공장 구조물이나 또는 창고 같은 것들 보면은 이게 뭐요? 박공지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박공으로 이렇게 지붕이. 박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뭐야? 샌드위치 패널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경량으로. 그런 경우 이 간격이 얼마 될까요? 얘처럼 20H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뭐 이 간격이 얼마 더 가능한 거야? PB 구조니 뭐 특수 구조를 쓰게 되면은요. 현재 보니까 뭐 한 70m, 80m 이렇게 가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PB 구조 또는 뭐 트러스 이런 걸로 짜게 되면은 이 스템이 70m, 80m도 가능해요. 그렇죠? 70m, 80m? 한 50m까지 본 것 같은데. 가능해요. 어쨌거나 가능하고. 그래서 철골은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구조 형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모멘트 저항 쪽에서도. 그 다음에 철골은 또 여러분들이 구조계획 하실 때 조금 이제 다른 RC하고 조금 다르게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냐 하게 되면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좌굴 고려해야 돼요. 좌굴. 철골에서는 좌굴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럼 이 좌굴에는 무슨 좌굴이 있는 거예요? 3학년 때는 이미 다 배웠던 거래요. 그렇죠? 배웠죠? 모른 척하지 말고. 무슨 좌굴이 있어요? 압축제의 기둥과 같은 압축제의 압축좌굴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보액 횡좌굴. 또 뭐가 있어요? 국부좌굴 있죠? 세 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뭐가 있어요? 골조의 불안정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압축좌굴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압축좌굴을 고려할 때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게 되면은 기둥의 강축과 약축을 어떻게 구분해서 배치를 해야 될 때가 있어. 다 그런 건 아니고 기둥의 강축과 약축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철골 가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러면 여기서는 강축은 뭐고 약축은 뭐냐? 그걸 좀 설명을 할게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꼭 복습하는 것 같네. 아닌가요? 아니 이 기본적인 베이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봅시다. 우선 요거 먼저부터 합시다. 요거부터 합시다. 직사각형 단면. 이런 단면이 따라봅시다. 여기 일반적인 단면이야? H라고 표현하죠. 그럼 얘 도심이 어디야? 도심. 여기 도심이죠. 도심 여기야. 이 도심을 지나는 축 중에서 요 도심 여기 도심이에요. 도심을 지나는 축 중 요 축을 X축이라 하고
요 축을 y축이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IX는 얼마? 도심을 지나는 수평축에 관한 IX는 12분의 BH의 함성이죠. IY는요? 12분의 HB의 함성이래요. 그렇죠? 이 도심을 지나는 축은요. 무수히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축이 수평축과 수직축이 있는 거래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요 축은 요만큼을 가지고 요 축에 가는 요만큼을 가지는데 이 도심을 지나는 축 중에서 단면 2차 모멘트가 뭐가 맥시멈이 되는 축이 있고 맥시멈 I 값이 미니멈이 되는 축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I가 맥시멈이 되는 축을 강축이라고 해요. 강축. 미니멈이 되는 축을 약축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고맙게도 I를 막 구해보면은 뭐가 수평축이 맥시멈이 되고요. 수직축이 미니멈이 돼요. 이런 직사각형 단면에서는.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의미하는 게. 이게 강축이라는 얘기는 뭐야? 힘에 대한 저항이 가장 강하다는 얘기는 그렇죠? 약축이란 말은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 그려놨잖아 여기다 옆에 그렇죠? 세울게요. 기둥으로 세웠어. 이게 기둥으로 쭉 세워가지고 여기다 힘을 주게 되면 힘을 꽉 압축을 꽉 주게 되면 여러분이 쉬겠죠? 어느 축으로 해줄까? 어느 축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 X축에 요 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요 방향으로 앞뒤로 휘어지느냐 아니면 요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느냐라는 얘기는 그렇죠. 어느 축으로 작업을 하냐는 얘기야? 요 Y축에 대해서 힘을 꽉 주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넘어지겠죠. 쉽게 말해서 좌우로 Y축에 대해서 좌우로 작업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약축이 뭐가 된다고? 약축이 기본적으로는 좌골축이 된다고. 그렇죠. 물론 여기다가 뭐야? 브레이크를 대고는 얘기가 또 달라져요. 지금은 그냥 동일한 길이일 때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철골 부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철골 부재 H형도 똑같아요. H형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 대충 드릴게요. 여기 도심이야. 요 축이 I 값이 맥시멈이 되고 요 축이 I 값이 뭐가 돼요? 요 축이 I 값이 미니멈이 돼. 미니멈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철골에서는 압축 자구를 고려해서 강축, 약축을 구분해야 합니다. 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이런 의미죠. 여기다 좀 헷갈리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구조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기둥 철골 기둥이에요. 그렇죠? 여기를 I로 놓을 거냐 다 I로 나와요? 아니면 다 뭘로 나와? H로 나와? 뭘로 나가는 거예요? 다 H로 나? 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해야 되는데 기본 개념은 여기에 뭐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 자금보의 방향에 따라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기둥을 배치하고 나면 이게 뭐가 가요? 큰 보들이 가겠죠? 큰 보들이 가고 이제 뭐가 가는 거야? 작은 보들이 갈 거예요. 작은 보들이 지금과 같은 평면에서는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작은 보가 수평으로 갈 수도 있고 수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이제 판단하는 거죠. 뭘 가지고 하중 상태와 이 기둥 간격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냥 요 예제에서는 제가 그냥 이렇게 딱 할게요. 작은 보를 이렇게 수평으로 보냈다고 합시다. 그래놓고 이제 요 기둥 못 가, 요 기둥은 내부 기둥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 기둥은
주로 뭘 받을까요? 이 좌우 스팬이 같고 위아래 스팬이 같고 하중이 같으면 요 내부 스팬은 주로 뭘 받을까? 우리가 기둥이라 보자 이런 줄 알겠지만 주로 뭘 받아요? 수직 하중과 또 뭘 받아? 보에서 오는 휨 모멘트를 동시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휨과 압축을 동시에 받는 부재가 되는데, 자 그러다 보면은 이 기둥은 그 휨과 압축을 받는 그 크기에 따라서 조금 어떻게 배치가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여기 있는 기둥은 내부 기둥은 주로 뭘 받아? 주로 압축 받겠죠. 왜? 휨들이 안쪽에서 오는 휨이나 오른쪽에서 오는 휨이나 같게 되면 서로 상쇄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위에서 오는 휨이나 아래서 오는 휨이 서로 크게 같다고 서로 상쇄가 되니까. 문제는 이런 기둥들이죠. 바깥에 있는 기둥들. 요 기둥 볼까? 느낌상 요 기둥은. 자, 요 기둥은 어때요? 큰 보가 여기에 있고, 큰 보가 여기에 있고.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될까? 여기에 발생하는 부모멘트와 여기에 발생하는 부모멘트 서로 크기가 같다면 서로 상쇄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기둥은 위아래에 대해서는, 즉 요 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요 축에 대해서는, 요 수평축에 대해서는 힘을 별로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칭이니까. 하지만 요 방향은 어때요? 요 수평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는 큰 보가 여기만 있네. 그렇죠? 여기만. 여기 큰 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간격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이쪽에는 반대편이 있어 없어? 반대편에는 보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 기둥은 요 축에 대해서는 요 축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요렇게만 모멘트를 받겠네. 그렇죠? 요 방향으로. 그러면은 요 축이 모멘트를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나야 되는 거예요? I로 나는 것보다는 어떻게 나야 돼? H로 놔줘야지. 여기 갖다 이렇게 H로 이렇게 놔줘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축에 대해서 모멘트에 대해서 저항을 해주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철거로. 하나 더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나야 돼? 느낌상. 얘는 보면은 좌우로 보기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서로 상쇄되겠네. 그러므로 어느 축에 대해서 요 축에 대해서 모멘트를 이렇게 많이 받겠네. 여기 보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작은 보가, 큰 보가 요거에 모멘트를 많이 받겠네. 그렇죠? 그럼 요 축을 모멘트를 많이 받으니까 얘는 지금처럼 이렇게 I로 배치하는 게 맞겠네. 그렇죠? I로 배치하는 게. 이해하시죠? 여기 보는요. 여기 보는 뭘 따져야 되는 거야? 얘도 보가 여기만 붙어 있고, 이쪽도 보가 여기만 붙어 있죠. 여기만. 그렇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에서 오는 힘 모멘트하고 이 보에서 오는 힘 모멘트 따져가지고 어떻게 큰 쪽이 강축이 돼야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안 따지죠,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원칙은 따지는 게 원칙인데 따져가지고 I를 할 거냐, C를 할 거냐를 결정해주는 게 맞아요. 실무적으로 그렇죠, 맞는 거고. 만약에 이런 일반적인 케이스고 또 하나 그런 케이스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 아까 했던 이런 케이스. 체육관이나 이런 강당이나 이런 창고 같은 경우에 기둥이 어디밖에 못 가는 거야. 여기만 기둥이 가는 거죠. 내부에 기둥이 못 가니까. 그렇겠죠. 여기 큰 보가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느낌상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기 있는 기둥들을 몰아놔야 돼요. H가 맞아, I가 맞아? 느낌이 오나요?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의 횡자굴이죠. 보의 횡자굴은 여러분들이 아마 철골 시간에 배웠을 텐데 뭐야? 보의 횡자굴. 거기 그림이 있네요. 그렇죠? 휘어지면서 보가 휘게 되고 우리가 휨이라는 건 항상 어때요? 휨이라는 거는 뭘 만들어내나? 휨은 밴딩이죠. 밴딩은 중립축을 기준으로 뭘 만들어내요? 한쪽은 압축 만들어내고 한쪽은 인장 만들어내잖아. 그렇죠? 근데 철골에서 뭐하고 좌굴은 뭐하고 있는데 좌굴은 압축과 관계 있는 거죠. 얘는 좌굴은 관계 있어 없어?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인장은 자고랑 관계없죠. 관계없어요. 야, 보 봅시다. 보. 보가 이렇게 있는데 그림이 있잖아. 여기 그쵸? 우리가 요 축에 대해서 힘을 받아요. 힘을 이렇게 휘어진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휘게 되면은 항상 뭐가 있어요? 이게 압축이냐 경계면이 얘네들 경계면이 중립축이죠. 중립축 기준으로 상부는 뭐가 돼요? 압축이 되고 하부 인장이 되겠죠. 근데 하중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요. 하중이 떨어지게 이 축이 워낙 강축이고 요 축은 무슨 축이에요? 요 축은 약축이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부 플랜지는 인장받고 상부 플랜지는 뭘 받는 거예요? 압축 받는 거죠. 압축 받는데 요 축은 강축이고 요 축이 약축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압축을 받는 플랜지만 뭐에 대해서? 요 약축에 대해서 옆으로 이렇게 자구라는 거죠. 이렇게 자구라는 게 이게 횡자굴. 레이트럴 버클리. 횡자굴이죠. 횡자굴. 그림 여기 나와 있어요. 횡자굴인데 이게 그럼 횡자굴이 만약 맨날 발생하느냐? 그건 아닌데 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하중 조건이나 양단의 지위 조건이나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보의 스팬이죠. 그렇죠? 스팬. 보의 스팬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의 스팬이 클수록 횡자굴이 발생할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철골에서는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 이 스팬이 10m. 답은 없어요. 그냥 통상적인 얘기. 10m를 초과하게 되면 여기다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볼 하나 이렇게 걸어줘. 이 작은 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나머지는 안 그릴게요. 얘가 하는 일이 뭐야? 이 보가 하는 말이 횡자굴 방지 및 처진 방지야. 횡자굴 방지 및 처진 방지. 하중을 부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야, 이게 12m 있어요, 원래. 여기 하나 설치해보면 스팬이 얼마로 줄어? 반으로 줄도 6m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횡자굴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볼을 우리가 횡자굴 방지보라고 설치해. 횡자굴 방지보. 이런 것도 사실은 구조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는 하지 않지만 그걸 어떻게 도면에다가 어떻게 될까 이거를 표현해줘야 돼요. 도면에다가. 도면에 표현해줘야 되고 이게 사실 이렇게 횡자굴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횡자굴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되면은 그거 할 때죠. 그거 뭐 할 때? 이 골조 기둥 해놓고 보 걸고 데크 깔고 그다음에 뭐 치고 여기다가 콘크리트 치죠. 공구리 칠 때 요놈이 이게 걸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횡자굴이 발생해버리죠. 그렇죠? 콘크리트가 완전히 이제 하고 나면은요. 굽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굽고 나면은 양생이 돼서 완전히 1차되고 나면 그때는 합성고가 되는 거죠. 합성고가 되기 때문에 강성이 커지는데 그 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이런 현상. 그래서 설계할 때 그걸 고려해줘야 돼요. 횡자굴을 방지보를 설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 번째 부분은 국부자굴이죠. 이 국부자굴로 관계 있는 거는 뭐야, 여러분들? 국부자굴로 관계 있는 거는 탄저서의 폭두께비죠. 근데 고맙게도 뭐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공장 생산되는 아변 형광들은 뭘 조절해가지고 그쵸 폭두께비 이거 아마 여러분들 이거 폭두께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람다라고 표현하죠. 비오바 T 이 값을 가지고 뭐 해놨어요? 국부자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만들어놨죠.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변 형광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게 철골은 강성이 작아서요 횡력에 취약해. 횡력에. 그래서 때로는 뭘 해야 되냐면은 때로는 가세를 설치해야 돼. 가세. 그럼 이제 우리가 가세를 언제 설치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모멘트 저항 골조에서는 가세는 횡력을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옵션이지만은요 가세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뭐야? 경량 지붕 있죠. 경량 지붕.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량 지붕에서는 이게 쭉 가는 거네 이렇게 그렇죠? 몇 개만 한번더 그릴까? 한 스텐 이렇게 가는 거네 그렇죠? 반대편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 용마루고 그렇죠? 용마루고 이제 이게 기둥이네 그렇죠? 작업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가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예요? 중돌이라는 걸 이렇게 걸고 라면 쉽게 다 된 거는 중돌이를 걸고 작은 부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중돌이 이렇게 보내요. 중돌이 펄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하는 게 이렇게 패널 경량 패널이 올라가 그렇게 지붕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은 풍하중이나 지진하중이 굉장히 옆에서 비는 행력이 약해. 굉장히 약하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세로 설치해줘야 돼요. 그러니 가세도 방향에 따라서 뭐가 있냐 되면은 수평 가세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수직 가세가 있어요. 수직 가세. 그래서 이 경량 지붕일 때는 반드시 수평 가세와 수직 가세를 설치해줘야 되는데 그 그림상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평면도예요. 위에서 본 그림 그렇죠? 평면도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인면도죠 그렇죠? 인면도. 인면도? 평면이 뭐고 인면이 뭐냐 설명 안 해도 되죠? 오케이. 자 수평 가세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거기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수평 가세고 수평 가세가 있는 경우에 수평 가세 혼자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다 제가 표현해 볼게요. 수평 가세가 이게 가면은 이 수평 가세를 걸게 작업을 좀 걸어줘야 돼요. 작업으로 몇 개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가세를 이렇게 걸어줘요. 브레이스를 이런 식으로 몇 개를 걸 거냐 안 하는 거니 구체적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안 그릴게요. 이게 수평 가세고 수직 가세는 여기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걸어야지만이 이 횡력에 대해서 풍하중이나 지진하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강성을 가져요. 그게 아니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요 강성이 너무 작아서 굉장히 취약해. 그래서 이런 경량 지붕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수평 가세와 수직 가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요 가세가 가장 효율적인 경우는 요 각도가 몇 도? 45도. 45도가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적이야. 요 각도가. 엑스 브레이싱 걸었을 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다음 페이지. SRC 구조, SRC 구조. 자, SRC 구조는 이제 주로 이제 SRC가 뭔지는 스틸 리인포스 콘크리트죠. 합성 구조. 또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표현하는 거죠. 합성 구조 또는 SRC 구조. 이 SRC 구조는 주로 이제 지하 구조물, 토합이나 수압을 고려해야 되는 지하 구조물에 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서는 주로 SRC를 쓰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RC하고 스틸이 만나는 경우인데 제가 여기다가 뭐 그림을 그리기 좀 뭐하니까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보시면은 왼쪽 그림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갖고 있는 유인물의 왼쪽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RC고 이쪽은 스틸이죠, 그렇죠? 중간에 가는 기둥, 여기 있는 요 기둥이랑 요 볼은 몰라가는 게 SRC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가 완전 일체화로 되는 경우에. 그래서 RC하고 스틸이 만나는 부분, 여기 있는 요 만나는 부분, 여기 있는 요 기둥과 볼은 여기를 SRC로 갔어요. 이렇게 계획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완전히 분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은 왼쪽은 RC고 오른쪽은 스틸인데 어때요? 여기 좀 자세히 그리지면 안 그렇지만은 요 만나는 요 부분에서 RC 기둥 따로, RC 보 따로, 그 다음에 철골 기둥 따로, 철골 보 따로요. 여기 요 그림에서는 지금 철골을 뭘로 하는 거예요? 철골을 기둥을 여기다 세워가지고 지금 나머지는 철골을 캔틸러브를 뽑았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RC랑은 접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SRC 구조를 우리가 계획할 때는 RC하고 스틸이 만나는 부분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지하 구조 같은 경우 하는데 RC하고 스틸이 만나는 부분에 두 개를 갖다가 일체화 하겠다 하면 SRC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별개로 하겠다 라고 하면 그냥 SRC를 하지 않고 RC는 RC대로 그 다음에 스틸은 스틸대로 더블 포스트, 더블 기둥을 세워가지고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마다 달라져요. 그런 것들이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주요 구조 부재의 기능 및 종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들어가면은 상당히 좀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요거는 제가 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첫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얼굴 보고 좀 수업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론적인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고민을 해보는 걸 하고,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제 생각에는 아마 촬영을 해서 또 이렇게 올리든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냐 대체 과제, 대체 과제를 할 때 제가 좀 고민해보고 LMS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제가 올려놓을 텐데, 올려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인증사진 좀 쪼개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공지사항들은 제가 LMS에 있는 단톡방이나 또는 뭐 기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서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얼굴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조금 전달 사항이 조금 잘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질문 사항들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 갔나? 그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톡이나 단톡방이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시고요. 이게 장기가 되게 되면 아마 제가 그냥 장기가 되게 되면은 동영상을 찍어놓고 여러분들한테 보세요라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또 실시간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실시간으로 같이 진행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올려놓고 나서 LMS인가요? LMS에 정확하게 공지를 할게요. LMS에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지금 우리가 동영상 강의나 온라인 강의가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주셔야 되는 게 LMS 같아요. LMS에 다 올라갈 거예요. 공지사항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항상 이거 LMS를 주시하시고요. 제가 꼭 필요한 것들은 또 이렇게 따로 단체 문자나 단체 톡이나 뭐 그런 걸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이 촬영을 이렇게 했는데 장단이 있죠, 그렇죠? 장단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혼자 좀 했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한 방향이다, 한 방향. 여러분들이 뭐 숙지를 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안 보여요, 그렇죠? 저는 안 보이는데 한 방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감도 안 생기고 컨택도 안 되고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도 있죠, 그렇죠? 뭐가 장점이 있을까요? 이 온라인 강의라는 거는 오프라인 어때요? 한번 내가 이렇게 수업하고 나면 그걸로 그냥 빠이빠이 안녕해져, 그렇죠? 얘는 어때요? 온라인 강의는 주어진 시간 안에 무한 반복이 가능하죠, 그렇죠? 물론 뭐 오늘 한 게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뭐 무한 반복할 만큼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뭐 역학이나 이런 과목들은 상당히 온라인 강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어떻게 쓰는 거예요? 반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뭐 건강한 얼굴로 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나머지 공지사항은 여기로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어요.